통계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 흔히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그냥 버튼 하나 누르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 쉽죠. 근데 사실은요, 그 과정이 엄격한 과학이랑 창의적인 예술이 딱 만나는 지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한번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의 목적에 딱 맞는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그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완벽한 정답 딱 하나만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뭐하러 우리가 고민하겠어요. 그냥 알고리즘에 데이터 맡기면 끝이겠죠? 근데 현실에서는요, 똑같은 데이터와 똑같은 질문을 최고의 연구자 2명한테 줘도 서로 전혀 다른 모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중한 판단과 고민, 즉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지도입니다. 우선 모델 구축이 왜 그냥 계산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불리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죠. 설명을 할 거냐, 예측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길에 맞는 전략들을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인간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모델 구축이 왜 단순한 과학 계산이 아니라 예술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계적인 과정일 거라는 생각에 한번 도전장을 던져보죠. 이게 바로 모델 구축을 절반은 과학, 절반은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물론 통계적 기법이라는 아주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죠. 하지만 어떤 변수를 넣고 뺄지, 이 결과가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건 결국 분석가의 사전 지식과 비판적인 사고, 뭐랄까, 예술적인 감각에 달려 있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모든 변수를 다 때려 넣는 건 오히려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내가 이 모델을 도대체 왜 만들지, 이 근본적인 목적을 정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이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규칙과 전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과정은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파헤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미래를 맞추고 싶으신가요?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죠. 왼쪽에 있는 효과 설명 모델은요, 특정 변수, 예를 들면 흡연이 폐활량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이 뭘까, 이걸 알아내려는 탐정 같아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결과 예측 모델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미래의 폐활량 수치를 정확하게 맞히려는 예보관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두 목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길로 안내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탐정의 도구 상자를 들고 첫 번째 길을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는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모델, 즉 인과관계를 파헤치는 효과 설명 모델의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탐정의 길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용의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교란 변수라는 녀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과 폐활량의 관계를 보는데 나이를 쏙 빼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흡연 기간도 길 가능성이 높고 또 나이 자체가 폐활량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흡연과 폐활량 사이의 진짜 관계를 교란시키고 왜곡하는데 이런 게 바로 교란 변수인 거죠. 자, 이 표가 바로 효과 설명 모델을 만들 때 따라야 할 명확한 지침서 같은 겁니다. 왼쪽을 보시면 방금 말한 교란 변수처럼 관계의 왜곡을 막아주는 변수들은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매개 변수처럼 원인과 결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변수는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스트레스가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때 스트레스가 바로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또 다중공선성 변수처럼 서로 너무 비슷해서 거의 똑같은 정보를 주는 변수들도 피해야 하고요. 이렇게 변수를 신중하게 골라내는 것, 이게 바로 탐정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효과 설명 모델을 만드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먼저 관계를 왜곡하거나 정보가 겹치는 변수들을 싹 정리하고 모델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변수들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모델이 통계적인 기본 가정들을 잘 만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요. 또 특정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지도 한번 검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신중하게 결과를 해석하고 우리 모델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거죠. 자, 이제 탐정의 돋보기를 잠시 내려놓고
예보관의 수정구술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길, 결과 예측의 세계로 넘어가 보시죠. 목표가 바뀌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측 모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정확성입니다. 어떤 변수의 효과가 다른 변수랑 막 섞여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저 최종 예측 값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떤 변수든 대환영입니다. 그러니까 효과 설명 모델에서 그렇게나 중요했던 교란 변수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예측 모델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과적합이라는 함정이죠. 모델이 훈련용 데이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데이터에만 우연히 존재하는 아주 사소한 패턴까지 전부 외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시험 족보만 달달 외운 학생이 막상 시험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하나도 못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 과적합이라는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검증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만 100점 맞는 우등생이 아니라 실제 세상의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제 역할을 잘 하는지 직접 시험해보는 과정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예측 모델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검증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교차 검증인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 두 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으로는 모델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나머지 한 조각으로는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 모델의 평균적인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과적합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예측 모델에 사용될 변수는 현실 세계에서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급실 환자의 위급 상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결과가 일주일 뒤에나 나오는 혈액 검사 수치를 변수로 쓴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측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얻을 수 있고 누가 재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객관적인 변수. 그런 게 최고의 예측 변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탐정의 길과 예보관의 길,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경로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두 길을 모두 아우르면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통찰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모델 구축의 첫걸음은 내가 진짜 뭘 알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설명이냐 예측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사용해야 할 도구, 그리고 조심해야 할 위험까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꿰는 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석가의 통찰력,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걸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목표에 맞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이 기술의 가치는 오히려 앞으로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